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은순, 이거 벌써 31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40번쯤 가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6.25가 피아간에, 6.25가 이제 그 피아간에 총구를 맞대고 불을 뿜는 전투를 끝내고 새로운 형태의 대립으로 바뀐 1957년, 53년 휴전 후에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1953년 휴전 후에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 등 몇몇 안 된 거지만 산업시설과 도로, 전기, 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한국전쟁으로 제로 변한 가운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라는 의사, 변호사도 급격한 변화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만 하면 돈은 신경 쓰지 않았던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는 의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게 뭐 자기는 그냥 환자들만 고쳐주면은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말해야 하는, 입에 올려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를 둘 형편이 안 되니까 치료비가 얼마다 소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 겁니다. 돈을 입에 올리다니 흡사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 같은 형편이 된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 아버지는 이걸 몹시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비가 얼마다 라고 말할 때 몹시 쑥스러워했습니다. 어렸지만 옆에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보며 제가 안쓰럽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리 탓할 일도 아니었지만 주소만 적어놓고 치료비를 안 내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치료비를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로부터 7, 8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을 입학한 1964년에도 왕왕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형편되는 대로 놓고 가라 하던 자존심 구긴 아버지의 씁쓸한 표정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가평에서 처음으로 공의로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병원에 2~3명의 간호사가 있었고 약국장, 행정원, 회계, 그리고 병원 안팎의 거친 일을 처리하는 직원을 두었고 그로부터 수원에서 개업을 할 때까지 25년 되도록 환자와 치료비를 놓고 직접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었던 아버지로선 무척이나 난감한 일이었을 겁니다. 대학 진학할 때 오영재 중 제가 의대를 가기로 저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침상 앞에서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왈, 내 뒤를 잇지 않아도 괜찮다. 의사란 게 옛날과 달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돈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까운 친척도 아파야만 찾아온다. 그러니 의사 처지에서 늘 찡그린 사람만 보고 사는 것이다. 나만의 시간이 없다. 이렇게 3가지로 짧게 말씀하셨는데 짧지만 개업의로서의 애로를 정확하게 짚은 이 한마디로 저도 진로를 바꿨습니다. 의대를 안 가고 상대로 간 거죠. 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털랜드라는 단어입니다. 스털랜드, STHERLAND, 스털랜드라는 단어인데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를 스털랜드로 바꾼 겁니다. 0은 OPQR로 표시합니다. 지금처럼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와 치료비 그리고 약값이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옛날에 어차피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는 의사가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만 원은 스털랜드의 5번째 R, STHER, R, OPQR, 그래서 5만 원. 12만 7천 원은 ST, 1, T는 2죠.
A는 7, 그래서 STA OPQ 12만 7천 원 됩니다. 이 암호를 병원의 회계에 알려서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대로 돈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스터랜드가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직업인 의사로서 돈이란 그런 시중에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도록 했습니다. 스털랜드. 아버지는 지금 저희 세대가 겪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만큼이나 시대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지만 한두 가지 기능 이외에는 활용을 못하는 전자치, 기계치를 넘어서 저도 전자치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도 도무지 내용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고 맙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사회 풍조와 시스템의 변화에 저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전쟁이란 게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아프다 하면 약국으로 뛰어갔고 약국에서 진료하고 약사가 처방하는 약으로 병을 고치려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항생제 주사를 놔주는 것도 예사고 죽을 지경이 돼야 병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집에 내려가서 하루를 자고 일요일 저녁에 버스로 서울 올라올 때 어머니가 챙겨주는 일주일 용돈이 이게 쉽게 지어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들었던 것도 바로 이 즈음부터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인데 1학년 10살이 하는 누나 집에서 눈치 보며 어렵게 학교 다니느니 그 시간에 철공소라도 다니면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거 아닌가.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듣지는 직접 들으시진 않으셨지만 의사는 뭐 하냐. 돈도 못 벌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제 누님의 시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걸려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병원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던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 학교 관두고 철공소라도 다닐까 봐요. 이제 그랬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겨우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읽던 책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회전의자를 빙 돌려 다른 쪽을 보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공부는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주섬주섬 짐을 꾸려 2년 전 갔던 서호 저수지 옆으로 아들 셋을 데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출렵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 둘째 형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2학기 개학을 며칠 앞둔 1학년 8월 중순 제가 이웃에서 자전거를 빌려 배우다가 넘어져서 왼쪽 손목을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이 손목뼈가 2개인데 그중 하나가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구해서 이제 조그만 판자를 구해서 솜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렇게 부목을 하고 이렇게 대고 호따이 붕대로 감아서 2주 가까이 끙끙 앓는 바람에 또다시 1학년 2학기 시작을 열흘이나 넘겨서 늦게 시작하는 변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같은 깁스가 없었기에 부러진 팔이나 다리는 나무에 솜을 둘러서 그걸로 이제 부러진 뼈를 받친 다음에 붕대로 꽁꽁 묶어 고착시키던 그런 때입니다. 문제는 솜에서 이가 생겨서 아픈 손목을 물어대는데 그 가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 입학부터 대장령으로 엉망이었던 공부가 2학기에 들어서 손목 골절로 또 엉망이 된 것이죠. 제 1학년 담임이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허한수라는 분이었었는데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제 1학년 담임이 아주 잘생기고 말도 없던 그 담임 선생이 가을 방학 어느 날 수원 화성을 구경하고 싶다며 수원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청지도 준비하고 근사한 점심도 대접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나도 공연히 어려운 살림 축내는 것 같아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김밥만 몇 줄 싸서 터미널로 선생을 마중 나가 그때 뭐 수원의 화학문과 팔달산 북쪽 무너진 성곽을 둘러보는 곳으로 안내를 마쳤고 담임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정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다는 생각이지만 또 순수한 면도 있었다고 자위해 봅니다. 어머니가 쥐어주는 일주일 용돈은 버스비와 학용품에서 뭐 이렇게 간신히 뭐 그걸 이제 맞춰서 이렇게 주셨는데 뭐 교내 그 식당에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는 날에는 일주일 버스비가 펑크나니까 그걸 아끼느라고 가로월동 계동간 하굣길은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청동 옆에 계동에서 가로월동까지 걸어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내리 6년 하굣길을 거의 매일 걷던 습관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와 어울려 남보다 작지 않게 키를 키운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느라고 매주 말 토요일에 용산 터미널 가면 중학교 3학년 배지를 단 나보다 한 뼘은 이렇게 큰 녀석이 나타나 껌을 내밀고 돈을 뜯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은 이놈은 돈을 내놓으라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가게에서 20원 하는 껌을 꼭 50원에 지금 뭐 계산해보면 500원쯤 하는 껌 한 통을 꼭 1000원에 강제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저로선 역부족이죠. 이놈과 맞짱 뜬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저는 아주 키도 작았고 싸움 기술도 없고 배포도 없었습니다. 돈 500원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고 힘으로 제압당해서 돈을 뜯긴다는 게 그때 참 분했습니다. 그렇게 4~5달 지난 어느 날 제가 도착만 하면 쪼르르 나타나던 이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에선지 그때 이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가방을 이제 버스에 놓고 찾아 나섰고 다른 버스에서 내리는 이놈을 보고 제가 먼저 보고 다가가 돈을 내밀면서 껌줘 했습니다. 뭘 어찌 해본다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렇게 돈을 내밀었는데 이놈이 놀란 듯 무한한 표정을 지으며 누가 뭐래면 나 찾아 하곤 껌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도 왔어 하기도 하고 껌도 안 내밀었는데 그래도 제가 스스로 쫄아서 어느 때는 제 값에 어느 때는 비싼 값에 껌을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야간 중학을 다니며 터미널 그 양아치들 뜸에 껴서 학비를 벌던 본격 깡패로 나서기엔 심성이 그다지 험하지는 않았던 애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걔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놈들은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뭐 그것도 빼기라면 빼기였나 봅니다. 지금 좀 뭐 저보다 한 2살 더 먹었을 텐데 아직 살아 있었는지 뭐 궁금합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손재주가 그리 신통치는 않았지만 집에서 연장으로 뭘 만드는 게 아주 취미였나 봅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얻었을 때도 뚝딱해서 개집도 지었고 또 고다스라는 것도 집에서 만들어 겨울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다스 30와트짜리 이렇게 약한 그 전구를 이렇게 나무 틀을 만들어서 거기 그 다마를 이렇게 전구를 넣고 이불 속에 넣고 자면 이불 안이 삽시간에 따뜻해지는데 그걸 고다스라고 했습니다. 일본 말이죠. 아마 일본 유학증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일본에는 이제 온돌이라는 게 없고 바닥이 모두 그 나무로 된 마루 아니면 풀을 이렇게 두껍게 엮은 다다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는 도시에서는 이 고다스로 잠자리 난방을 했나 봅니다. 또 4리터나 5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고무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이불 속에 넣고 자기도 했는데 유담보라고 그랬죠. 그 유담보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끼고 자면은 추운 겨울에 뭐 추위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뭐 이런 난방은 아무도 일본 모두
일본 가정에서 애용했던 물건이었나 봅니다. 뭐 이런 걸 직접 만들고 구하고 해서 지들 오영재 자는데 이불 속에 넣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 아버지는 참 세심하고 꼼꼼했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지금 써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